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무의 마무리 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재 389쪽 갑니다. 389페이지가 중개 실무 편에서 이제 각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출발되어 있고, 첫 번째 주제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이 몇 회지요? 올해 시험이 여러분들은 31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9회 시험을 칠 때 시험 요강에서 이랬습니다. 내년부터가 30회죠. 내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험 범위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지난해 30회 때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은 아주 단원이 작은 데서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죠.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도장 딱딱 찍어서 매도인에게 하나, 매수인에게 하나 교부하고, 개공사는 그 계약서를 몇 년 보존합니까?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종이 계약서가 없이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엔터 탁 치면 저절로 날아가는 게 전자계약입니다. 자, 그럼 종이가 없는 계약서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저 상단 1장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IRTS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거래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종이가 없어도 되고 도장도 별도로 찍지도 않습니다. 컴퓨터에 도장 찍을 수 없잖아, 그죠? 인감이 없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작년의 시험 문제입니다.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별도로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 없다. 자동으로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식 방법의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뭐 이 한마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계약을 하니까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가도 돼. 임대차 계약서를 하면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통합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 우리 종이 계약서가 나오면 이제 매매를 했다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야 되고, 거래 신고 가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또 어디 등기소 가겠죠. 등기소 가기 전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기소에 갑니다. 자, 많은 이런 내용들이 다 생략이 되겠죠. 전자계약을 하면 쫙 통합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하고도 연결되고 법무소의 등기사업하고도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별도로 갈 일이 없다? 없다고. 이를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2번에 1번 지금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합니다. 어차피 내용이 단조로우니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 전자계약의 절차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같게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만 하는 차이가 있다. 계속했던 이야기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이 가능하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서명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1.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제목 줄 것이고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려면 로그인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로그인 하려면 자격증 번호 또는 등록 번호 이런 걸 들어가야 되니까 무자격자는 애초부터 중개업을 할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거를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고 그 말은 곧 2번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이런 좋은 말이 다 들어가죠.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3번 당연히 계약서에 뭐를 방지한다?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놈을 뭐 고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위조, 변조가 강령하고 또 방금 이야기했죠. 공적 장부를 활용합니다. 통합 시스템이니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5번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6번 다 해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쫙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들이 쫙 연결돼 있죠. 이 정도는 객관식 문제 물어도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내려가면 이런 전자계약을 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준다. 깔로 열고 0.1% 거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0.1% 이자 까주겠다. 그죠? 우대금리. 2번 등기 수수료 30% 할인해 줍니다. 왜 할인해 주냐면 별도로 서로 뛰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 저절로 연계되니까 등기 수수료도 할인해 준다. 3번 대학생 등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바우처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한 20만 원까지는 국가가 수수료도 대주겠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깎아주겠다 이런 뜻이죠. 바우처를 제공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문제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5번도 동그라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도 부여해 준다. 별도로 동사무소 가서 찍을 필요 없다. 그래서 4번 5번 잘 보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가 자동으로 보관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 되면 여러분이 만약 필요하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종이로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시스템이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뭐 이 정도 이상 나올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전자계약 하는 것을 가볍게 보셨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5%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쯤 됐는데 85%는 아직도 종이 계약서에 쓰고 한 15% 정도가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는데 제가 우리 졸업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왜 전자계약을 많이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게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계약서를 절대로 작성 못 합니다. 영업하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1억짜리를 8,500에 적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자계약하면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애초부터 그걸 보지를 안 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한 15%좀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러니까 전자계약 가볍게 확인하셨고 문제 출제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393페이지 보시면 실무에 관련되는 관계법령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출발을 합니다.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분묘기지권 하는 거 공부했는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396페이지부터 하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분묘기지권부터 먼저 합시다. 이 분묘기지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민법에서도 출제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을이라는 타인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떡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니까. 그죠? 신경계를 확 내면서 철거하시오. 그러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철거하시오.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이 63빌딩이다. 그러면 철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래야 되잖아. 내 땅에다가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라면 여기 분묘기지권은 똑같은 그림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을이 타인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인정이 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분묘기지권 그럽니다. 그럼 딱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로서 분묘를 보호해 주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그림을 보면서 분묘기지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그를 뭐라고 부른다? 분묘기지권. 그림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모두 판례로서 인정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샀는 사람입니다. 또는 중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땅을 왜 샀는가 하면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또는 전원주택지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 분묘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면 사용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수십억을 주고 산 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를 하거나 땅을 사더라도 분묘가 있는 땅은 권리를 알고 거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에 매년 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묘 기지권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는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요? 성립하는 조건이 3개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때 성낙의 동그라미. 자, 설명은 하지만 당연하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야 만들어도 좋다 성낙을 했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성낙이 있으면 동그라미. 2번,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이번에는 성낙 없이의 동그라미. 성낙 없었더라도 옆에 줄 것입니다.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했다. 평온 공연이라는 것은 분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립한다. 철거 안 해도 돼요.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고 20년이 넘었고 평온하고 공연했다면. 3번째가 별표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를 인정한다는 줄 것까요? 특약함이 없이, 특약 없으면 성립한다. 그럼 이 말을 잘 들으면 특약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을 느끼셔야 되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3번째가 거래에서 중요한데 갑이라는 사람들의 땅에 갑이라는 묘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들 땅에 있는 자기 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을에게 팝니다. 파는 걸 뭐라 그런다? 양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땅을 샀는 사람이잖아. 아니면 이거를 중개를 했더라도 만약에 묘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토지 소유자와 묘지 소유자는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약해야 된다고. 특약 없이 지금 줄 거잖아. 특약 없이 하면 성립한다. 그죠?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사는데 분묘가 3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거래하기 전에 이 분묘 3개를 8월 달까지 오는 12월까지는 철거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하고 거래해야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성립이 되면 사용료도 못 받고 철거도 못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3번째를 실무에서 잘 보셔야 돼. 특약 함의 없이 성립하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성립되는 조건 간단하게 3가지를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의 효과는 판례로서 쫙 다 만들어지는데 판례라는 게 소송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송한 결과들이 판례고 우리 교재는 비교적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분묘 기지권은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효과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5가지를 필기로서 대신하면서 민법하고 같이 계속 연결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양쪽에 있는 내용이 이것들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효과는 첫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범위는 봉분에만 한하느냐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다?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의 공지라는 말은 분묘 앞에 뭐 상석, 음식 차리는 자리 이런 거 보셨죠? 비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지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기지, 해군기지 들어보셨죠? 공군기지는 비행기 한 대만 보고 공군기지입니까?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까? 시설물을 포함해서 기지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그때 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도 어렵게 하죠. 자, 그러면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범위는 그렇고 기간은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인정해 주겠다. 이런 기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수호, 봉제사 하는 한, 봉제사 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 줍니다. 굉장히 큰 권리죠. 그래서 봉사하고 관리하고 수호하고 있는 동안 제사 지내고 벌초하고 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인정해 준다. 기간. 지료, 땅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지료는 무상으로 한다. 그죠? 지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로 열고 단 3번은 제외.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3번은 제외인데 3번이 뭐였죠? 아까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그랬죠. 그때는 지료는 서로가 약정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제외, 기본적으로는 무상. 그 다음에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가 설정이라는 것은 자, 여기 묘지가 아버지 묘지입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뭐 정신도 없어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설치가 되었는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설정됐겠죠. 철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옆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느냐, 그죠?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추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어차피 있는 권리제다가 합장해서 같이 한 묘를 모준 것을 합장한다 들어보셨죠? 합장은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합장도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설정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공시인데 이게 또 보기보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음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공시하는데 공시에 가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 평장도 인정할 수 없다. 평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관습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묘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봉분을 한다는 것은 여기 묘가 있다는 걸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평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래 묻어놓는 거 암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방법 3가지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문제에 거의 물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가묘, 그 다음에 평장, 임장, 암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분묘기지권을 가볍게 정리했고 출제될 수 있는 걸 정리했는데 이 분묘기지권을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구나 라는 느낌이 쫙 와야 되죠. 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정했더라도 이제 이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권리인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해마다 여의도만한 넓이의 묘지가 자꾸 국토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다? 장사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우리말로 하면 초상치는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영업하는 법이 아니고.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한 문제거리가 되지만 여기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좀 더 신식적인 문제죠. 현대적인 문제니까 장사에 관한 법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393페이지 들어옵니다. 393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말 그대로 초상치는 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개공사가 이 법률을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여기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이 첫째 면적입니다. 앞으로 분묘를 인정을 안 해주려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규모를 작게 해라. 면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들었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돼. 기간.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포인트죠. 자, 출발합시다. 내려가면 393페이지 하단 사설 묘지를 만약에 설치할 때는 1번 정도는 축합시다.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얼마 내로 30일 내로 당의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자, 개인 묘지 며칠 내로 30일 내로 신고. 그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고 하단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거는 개인 묘지보다 규모가 좀 크다는 건 이해가 가시죠? 크니까 두째 줄에 이거는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의 동그라미 묘지를 한 개 설치할 때는 신고하면 되는데 이제 규모가 크면 허가 대상이다. 그거 하나 감각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사설묘지의 면적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별표 탁 해놓고 개인 묘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10평 미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30제곱. 가족 묘지는 얼마? 100. 개인보다 좀 크죠. 종중 문중은 그거보다 좀 더 크죠. 1000. 그리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그때 이렇게 만들 때 분묘 한 개와 시설물의 면적은 10제곱으로 해야 되고 10제곱에 줄 긋고 10제곱이 3평입니다. 합장을 할 때는 얼마? 15제곱 5평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러분 공원묘지 같은 데 가봤나요? 청구 공원묘지 이런데 묘지들이 다다다다 있죠. 그거 전부 다 얼마? 10제곱입니다. 3평. 부부가 합장을 하면 15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면적. 이 자리에서 그대로 기억해요. 자, 지금 자꾸 체크만 하지 말고 주목합니다. 묘지를 설치할 때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보다 좀 더 큰 거 가족은 10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보다 더 큰 것 종중, 문중은 100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게 어렵지 않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 묘지정을 100제곱으로 할 때 이제 가족이 들어갈 때는 묘지 한 개당 얼마? 10제곱으로 해라. 그죠? 합장하면 15제곱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묘지의 기준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2번은 자연장지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묘지라는 것은 이렇게 봉우리가 뽕긋하게 있는 걸 묘지라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장지라고 들어왔어요. 장지. 자연장지는 이런 봉우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가면 잔디밭에 뿌린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 또 뭐 나무 밑에 뿌린다. 수목장 이런 거 들어봤나요? 풍장 바람에 날린다. 그런 것을 자연장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묘지의 구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장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이거를 글자를 구분 안 하니까 아까는 천이라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이천이라네 해서 막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묘지 딱 잡았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공부한다? 자연장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연장지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표. 자, 개인 장지는 얼마로 해야 된다? 30일 내로 신고하고 면적은 얼마? 30제곱. 똑같죠? 아리우로. 그죠? 묘지나. 가족 묘지 마찬가지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아까 가족 묘지는 허가인데 장지는 뭐합니까? 신고받잖아 봐요. 왜 신고받는가 하면 봉우리가 없으니까 굳이 뭐 이거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신고에 동그라미 놓고 면적은 똑같죠? 100제곱. 그죠? 오른쪽 종중 문중 묘지는 아까 허가 받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1000제곱인데 내려가면 자연장지는 얼마다? 신고하면 되고 2000이에요. 그리고 그거 별표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묘지는 100제곱 밑으로 1000제곱 밑으로 하지만 자연장지는 2000제곱까지 넓이를 줍니다. 법인묘지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종교단체 요즘 교회나 절에서도 납골당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때는 4만 제곱미터 이하, 일반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그거는 자연장지 됐죠. 그 법인 자연장지 이런 가지 심하게 문제 안 물어요. 어차피 개인이나 가족들하고 관련되는 일이잖아. 그죠? 그 앞부분에 의미를 딱 잡아 놓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요거는 실무에서 그런 대로 중요하잖아. 그죠?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개인 가족묘지는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 200m는 떨어져야 된다. 종중, 문중은 범위가 크니까 좀 더 멀리 있어야 되겠죠? 300m 떨어져야 됩니다. 내려가면 학교 등의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개인 묘지는 얼마? 300, 종중문중은 500m는 떨어져야 된다. 그 동네로부터, 학교로부터는 좀 더 멀리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0, 500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자, 또 비교적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설치 기간, 별표. 1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얼마로 한다? 30년으로 합니다. 30년의 동그라미. 이제 묘지는 한번 만들면 30년만 딱 둬야 됩니다. 30년 만에 철거하라. 그러니까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연장해 줍니다. 2번에 두째 줄에 1회에 한하여 몇 년간 30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 최장 몇 년 동안 둘 수 있다? 60년을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철거하는 게 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밑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5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났는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1년의 동그라미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고 봉안하라. 옛날에는 납골하라 그랬어요. 납골이라는 말은 화장을 해서 서랍에 넣는 걸 납이라 그러죠. 수납 공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골, 뼈를 갈아서 서랍에 넣는 걸 납골이라 그랬는데 좀 거친 표현이라서 봉안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이에요. 화장하여 봉안하여 한다. 얼마 만에 봉안하라고요? 1년 안에.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기간 체크하셨고, 내려가면 5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이제 다른 사람 땅에 있는 주인 없는 묘지,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철거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1번.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연고자는 다음 분묘에 대해서 해당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의 동그라미 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 개장해 줄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도로를 닦아야 되겠다, 아니면 전원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 분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 없는 분묘가 있더라고. 그걸 뭐라 그런다? 무연고 분묘라 그런다고. 그죠? 그럼 옛날에는 그거 무연고 분묘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법을 정해놨잖아요.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개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뚜껑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뚜껑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묻을 때는, 매장할 때는 아까 뭐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내로. 뚜껑 열 때는 무슨 뚜껑인지 알죠? 열 때는 뭐 받으면 된다? 허가 받는다. 그리고 그거 하나 구분하시면 돼. 그죠? 그게 어려울 일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좀 전에 먼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 장사에 관한 법이었고, 장사에 관한 법률은 항상 면적하고 기간을 잘 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별 실무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거민이라는 제도로 접어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민도 등기특별조치법이니까 등기 시간에도 공부하지만 우리 실무에서 풀려니까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요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단원이 거민계약서라는 단원인데 공부한 바가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 물건을 서로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를 뭐라 그러죠? 매매했다. 매매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지. 매매하면 100% 등기하게 돼 있죠. 자,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갑으로부터는 양도세를 받아야 되고 을로부터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등기를 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내시오 이러면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거민을 받아서 와야만 등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를 가져가야 된다? 거민계약서를 가져가야 등기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거민이라는 제도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런 것들은 고상한 말이고 냉정하게 뭐 때문에 세금 받으려고 거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거민이라는 제도가 중요 안 해. 왜 안 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들으셨죠?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민 받으러 갈 일이 없지. 그래서 중요성이 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지만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한다? 매매만 신고하잖아. 그죠? 그럼 매매는 거민을 안 받아도 되지만 매매 교환 정려, 교환이나 정려가 일어나면 거민 받아야만 등기해줘요.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설명 다 합쳐서 거민을 왜 받는다고요?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싶어서. 이건 비준말이고, 여러분 갈로 열고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 초점을 딱 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말로 했는 걸 설명합시다. 1. 계약을 원인으로 찾았나요? 계약의 동그라미 줄 쫙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민받아라. 봐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약이 뭐죠? 계약만 나오면 매매, 교환, 정려를 원인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이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양도세, 취득세가 발생하잖아. 그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거민하고. 경매도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아니잖아. 계약이. 그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줄 긋고, 바로 밑에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까지 줄 거는 돼요. 판결서도 거민 대상이다. 이거 좀 중요하겠죠. 판결서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 두 사람이 사고 팔았습니다. 이게 100억짜리 물건이라고 칩시다. 100억짜리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 등기를 하러 가야 되겠지. 등기를 하면 양도세 당신은 30억 나올 거야. 당신은 취득세가 한 10억은 나올 거야. 야, 100억에 사고 팔았는데 세금이 세잖아. 그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서로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가 하면, 야,
나는 100억에 대해서 대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갑은 아직도 100만 원 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송이죠. 얼마짜리에? 100억짜리에 다 줬다. 나는 100만 원 덜 받았다.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차피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소송해 봐야 되겠죠. 소송을 딱 가니까 판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100억짜리 물건에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잖아. 그죠? 싸우지 말고 50만 원 더 추가로 받고 50만 원 더 내고 등기하세요 하면 이 두 사람이 네 이런다고.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럼 판결문이 나오는데 판결문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등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금을 안 내고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판결문도 이제는 뭐 받아야 된다. 거민 받아라.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취지를 잘 이해해 놓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송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짜고 소송하면 이렇게 덕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날새서 판결문도 거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시험에서 비교적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밑에 객관식 문제 딱 잡았죠. 왼쪽에 거민 대상인 것, 오른쪽에 거민 대상 아닌 것. 이게 그래도 비교적 중요해요. 객관식 문제에서. 자, 왼쪽에 표를 하나 고쳐야 되죠. 거민 대상에 매매, 교환, 정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매매에다가는 X를 딱 해놓으셔야 돼.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보잖아. 그죠? 매매는 지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교환, 정려는 받아야 돼. 그죠? 바로 밑에 판결이나 조서도 받아야 된다고 방금 설명했죠. 거민 대상. 그 다음에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계약. 일단 주인이 달라지면 무조건 받아야 돼. 소유권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명의신탁이 뭐죠? 내 부동산이지만 네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명의신탁인데 해지되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달라지면 거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거민 대상입니다. 요거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아닌 걸 한번 보든지. 자, 경매, 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지지만 거민 받을 필요 없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소유권 보존 가등기해서 소유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 가등기로. 그럼 거민 받을 필요 없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다 안 받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이거를 매매해도 거민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준부동산은 투기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게 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중요한 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민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공부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가 워낙 센 놈이니까 센 놈을 하면 거민 이런 건 다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필요 없다. 밑에다 하나 더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지 거래 허가 밑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적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받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하나 더 적어놓으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거민 대상인 것, 오른쪽에는 거민 대상 아닌 것, 둘 중에 하나 잡으시는 게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거민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암기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표에도 붙여놨지만 암기표 9번. 자, 암기표 9번이 뭐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우리 중개사법에서 만났던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반드시 기억하는데 첫 번째 뭐로 간다? 거로 가니까 그 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법의 필수 기재라면 옆에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이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암기합니까? 당, 목, 계, 대, 중, 조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 비교하라고 붙여놨는데 그 9번, 10번 두 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재밌습니다. 왼쪽에 공인중개사법의 거래신고는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필수적으로 적으라는 말이 없죠.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옆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민계약서는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필수 기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통적인 것 아닌 것 할 때 첫 번째 답이 된다고 그거를. 그죠? 자, 그걸 일단 그 비교한 거 두 개 있다는 거 보시면서 교재로 돌아옵니다. 398페이지. 자, 상단에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지금부터 암기해야 돼요. 당사자, 당, 동그라미,
목적 부동산 목 계약 연월일 개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대 개업공인중개사 별표 등기법에서는 개업공사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중 동그라미 그리고 조건과 기한이 있으면 조건과 기한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 어떻게 기억해 나간다? 당, 목, 개, 대, 중, 조.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한대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개업자가 좋아한다. 그래 기억한대요. 그러면 듣기는 좀 편하잖아. 그죠? 한 번만. 당, 목, 개, 대, 중, 조. 자꾸 모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당, 목, 개, 대, 중, 조는 필수 기재사항. 이건 등기법에서 필수 기재사항.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필수 기재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그렇게 갑니다. 자, 금인 절차, 금인 신청해서 내려가면 큰 2번에 1번 금인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나 줄 거고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등의 금인을 받고자 할 때는 줄 것입니다. 한 곳에서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재밌죠?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작구라고 칩시다. 동작구고 여기가 관악구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럼 어디 가서 금인 받아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작구청에 가면 되겠죠.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관악구청에 가면 되겠지. 그런데 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걸쳐져 있으면 어디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중 한 개만 받으면 된다. 그죠? 이거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돼. 그죠? 받고 뭐 그러면 아무 데나 받아도 되니까 둘 다 가도 돼. 왜? 세금 2번 내는데 아무도 욕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중 한 군데 받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거 줄 딱 꺼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죠? 금인이니까 이렇지. 등기는 사정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등기가 동작구에 부동산이 있고 여기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걸쳐져가 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서 등기해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등기 2번 할 수도 있잖아. 이게 2번 하면 2번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는 관할을 위반하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등기는 걸쳐져 있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상급 법원장에게 지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누구한테요? 상급 법원장. 그것도 지방 법원장 하면 안 돼. 상급 법원장한테 지정을 받아서 여기서 하라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라면 저기서 해야 돼. 그래서 등기는 아주 관할을 엄하게 한다고요. 왜 엄하게 한다? 아무 데서나 하면 등기 2번 할 수 있고 2번 하면 2번 팔아먹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등기는 관할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봐요. 금인은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중 아무데나 한 군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아무데나는 제 말이고 둘 중에 다 가도 욕 안 해요. 세금 2번 내는데 아무도 욕할 사람 없으니까. 그죠? 겹쳐져 있으면 한 군데 신청할 수 있다. 그때 3번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의 정본과 사본 2통을 제출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한 통을 더 가져가서 이쪽에 했다고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4번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합니다. 형식적의 동그라미.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 주는데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검인을 받으러 오면 진짜 팔았는 사람이 갑이고 샀는 사람이 어립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요 형식만 맞으면 도장 딱 찍어서 검인을 해준다고. 그 대신에 세금은 누가 관리한다? 세무서에서 관리하겠지. 그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합니다. 5번째, 시장군수청이 검인을 한 때는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보낸다?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그걸 세무서에 송부해서 세금을 받는 목적으로 씁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매 시의 검인 신청.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밑줄 거 볼까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검인을 받을 때는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이 되고 순차적으로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이 되면 이거 검인 받고 등기하고 검인 받고 등기해야 된다. 그죠? 먼저 체결된 것부터 검인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을이 말하기를 당신은 넘기면 되고 너는 받으면 되잖아. 나를 빼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거민 위반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세금을 빼먹으려고 요거 등기하는 순간에 취득세 나오는 거 생략하겠죠. 넘길 때 양도세를 생략하려고 요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게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거민을 받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에 하면 이렇게 거민을 받았으면 이제 등기를 하러 가는데 등기 신청 의무 하나만 체크하죠. 1번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신 날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신청해야 된다. 60일의 동그라미. 언제로부터요? 기억.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잔금 지급한 날 이 말이에요.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등기해야 된다. 이게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니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정려 이런 거예요. 정려 이런 것들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합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역시 이것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등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정리하니까 등기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라? 60일 내로 해라.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각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을 하나 샀습니다. 뭐 매매로. 그러면 오늘 잔금 지급하겠죠? 잔금 지급하면 등기는 언제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잔금 지급했어. 등기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하지. 바로. 한쪽 손에 잔금 덜덜덜덜 주면서 오른쪽에 등기 수리 확 받아갑니다. 혹시 등기 수리 안 줄까 봐. 그죠? 덜덜덜덜 떨면서 잔금 지급하면서 바로 뭐 받는다? 등기 수리 받아서 바로 가겠죠. 이렇게 바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 샀다 하면 당장 등기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하면 된다? 60일 내로 하라고 돼 있다고. 우리는 덜덜덜덜 떨면서 그날 바로 하는데 사실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은 어차피 지금 내 건데 자꾸 등기하고 이러면 세금만 자꾸 누진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내 건데 하기 싫더라도 며칠 만에 해야 된다? 60일 내로 하라. 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 60일이라는 간과를 살리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잔금 지급했다. 60일 동안 이거 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날 당장 가서 등기해야 되지. 그죠?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동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집도 한 5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집 한 60채 내봐요. 천천히 해도 되지. 어차피 내 건데 지금. 그죠? 그 돈에 다 내 건데 지금. 그래서 하기 싫더라도 며칠 내로 해야 된다. 60일 내로는 해야 된다. 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죠? 만약 이거 위반하면 거기 밑에 보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 정도만 줄만하는 거고 이건 등기법이니까 가볍게 봐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또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민 받아라. 그 다음에 60일 내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들었는데 등기를 막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죠? 세금 등을 빼먹으려고. 투기의 목적이죠. 그런 법을 뭐라고 부른다?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이제 명의신탁이 그래서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니까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보도록 합니다.